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만 잘 보내면 이제 주말입니다. 일주일이 끝나는. 예. 내일 수업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어떡해요? 저는 수업이 없는데.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에 할 게 어디부터냐면 77페이지부터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결격사유 이렇게 나와 있고 첫 시간에 이제 결격사유를 공부할 겁니다. 결격사유가 총 몇 가지냐면 그 왼쪽 페이지 보면 76페이지 거기 보면 안 했다고요? 뭔가 안 하는데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7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 교재에 있는 걸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세요.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있어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76페이지 보시면 결격사유 중에서 저 왼쪽 파란 박스 보시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 12명.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시장에서 안 껴줘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중개업시장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픈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받아주는 사람.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손님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사유, 결격사유 이렇게. 자, 이제 요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설명드려 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이렇게 되면 민법 시간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죠.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온다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못난이 삼형제 뭐 그랬었어요. 공부할 때 그랬었는데 용어가 좀 바뀌었죠.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입니까? 이제 19세까지 그러면 안 돼요. 제 귀에 들렸어요? 19세 미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 이 말이 19세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18, 17, 16 이런 사람들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9세 이렇게 되면요.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자. 이 사람은 성년자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다. 그죠? 이 법에서 얘기하는 나이는 전부 다 만 나이입니다. 19세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19세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19세 그러면 결격자 아니고. 응? 맞추셔야 됩니다. 이걸. 두 번째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부모가 동의해주면 그때는 혼자서도 계약서를 쓸 수 있어. 민법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성년자가 혼자서도 전세계약을 막 체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취소당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안 통합니다. 그게. 결혼해도 여전히 뭐요? 결격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결격자, 결혼했다고 해도 결격자, 무조건 결격자, 100% 결격자. 미성년자는 무조건 100% 결격자입니다. 두 개. 시험 문제에서 그나마 미성년자는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와요. 밑에 나와 있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 피한정 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세모라고 보시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X, 없어. 그러니까 정도 차이에요, 둘은.
근데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것만 갖고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고 피후견인은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피후견인이니까 돌봄을 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때 피한정 후견인이 되려면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플러스. 없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판사한테 보여보는 거예요. 판사가 딱 보고서 눈빛을 딱 보고서 판단 능력이 없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싶으면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후견 개시 결정이에요. 후견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개시 결정을 내려야 그때부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개시라고.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아직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개시 결정. 차이를 아셔야 돼.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결격자가 되는 거냐면 나중에 사유가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능력이 완전히 돌아왔어. 능력 찾았어. 그렇게 되면 또 역시 판사한테 보여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딱 보고서 이제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돌봐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 판사가. 그게 후견 끝났다고 하는 종료 결정이에요. 후견 종료 결정이 딱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개시부터 종료까지요.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상태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대비를 하실게. 어떤 사람이 판단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개시 결정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그때부터 결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다르게 P자로 시작하긴 하는데 피특정 후견인 이 사람이 있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여기는 부족하죠. 여기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가? 있어요. 있는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가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그 일을 직접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맡기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데 더 적합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특정 후견이 됐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해주지만 원래는 자기 그 일을 할 능력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피특정 요 말 나오면 결격자가 아니다. 여기 작년 29회 문제에 출제가 됐고 조만간에 또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피한정, 피성년 그러면 결격자가 맞고 피특정 그러면 특정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딴 사람한테 맡기는데 원래 할 수 있는데 맡긴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77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성년자. 첫 줄에 보면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19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19세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그거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세 줄씩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격자다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요. 제목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돼 있죠. 요 사람이 결격자다. 자, 근데 반가로 4번의 넷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 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 2번에 반가로 4번에요. 넷째 줄 밑줄 그었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읽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제목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실판에서. 이 사람이 빚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빚 갚다가 죽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빚을 안 갚고 싶고 못 갚겠어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손들어 버리겠다고 파산 신청을 넣습니다. 판사가 또 판단해 줍니다. 이 사람 빚 갚다가는 죽겠다. 인정이 되면 판사가 파산 선고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파산자가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되는데요.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 받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채권 주시면 중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파산 선고를 딱 받는 날은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 기분이 없어요. 그런 째지는 기분이 없다고. 빚 안 갚아도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파산 선고 받는 사람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제약을 받는 게 그렇게 많아요.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개사 법령상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이 파산자는 중개보존이나 소공이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하나는 딱 좋은데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는 무엇을 꿈꾸냐면 자, 잃었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걸 꿈꿉니다. 그걸 복권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찾는 거죠. 복권되면 다시 정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산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선고 얻어맞은 때부터 복권될 때까지가 파산자가 돼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다 판단해 줍니다. 이거. 그리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파산자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길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그 파산자로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길어야 10년. 근데 중간에 좀 더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면 막 빚 같은 거 갚고 막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다가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복권 신청을 해요. 법원의 판사가 또 따져가지고, 복권 결정을 앞당겨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권 신청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결격자인 상태입니다.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벗어나는 거예요. 복권 신청했다는 것과 복권 결정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이때 벗어난다. 그래서 파산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파산 말고 회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생은 손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빚을 갚아나갑니다. 대신 그걸 채무를 깎아서 조정을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갚아나가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갚아가지 않고 5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직장 다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또는 회생 신청 중이다 이런 사람은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결격자가 무조건 아닌 사람 2명 했습니다. 지금 칠판에서 피특정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거 했고 회생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가로 3번에서 반가로 3번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인데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그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하는 수가 있는데 복권 신청했다는 그것만 갖고 이 사람이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복권 결정이 정식으로 돼야만 결격사에서 벗어나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밑에 반가로 4번에 보면 회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회생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형벌을 받아서 결격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형벌, 벌 받아가지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 결격사유 부분이 내용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푸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결격자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세 사람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파산자가 결격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 세 사람이 있었죠. 자,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형벌. 형벌은 죄를 지어갖고 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판사가 형벌을 때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판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미성년자 빼고는. 판사 하는 역할이 커요. 형벌인데 이때 결격사에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로 삼습니다.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나 징역이나 또는 사형 같은 거 얘기합니다. 이런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로 삼는다. 이제 가벼운 벌을 받았을 때 그것까지 결격자로 다 하면 좀 심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금고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가다 두고 이거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감옥에 가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하기 싫어도 일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 가끔 보면 뭐 이렇게 거기 죄수들이 이제 그 뭐 기계 앞에서 뭐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근데 금고를 받으면 똑같이 감옥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강제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징역보다는 좀 가볍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감옥소에 있는 게 둘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사가 선고를 때려줘야 됩니다. 선고. 그래야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판사와 관련돼 있어요. 저 선고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을 때까지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A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갖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 뭐 그 증거 찾으려고 압수수색 하죠. 카톡도 뒤져보죠. 그게 수사예요. 응? 불러서 물어보고. 그죠? 어제 수업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녁 야간 수업 들었던 그 남자 수강생이 저한테 막 하면서 막 그거 보여주려고 하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아이가. 그게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 개인인데. 그거 이렇게 막 뿌리고 이러면 잡아갑니다. 유통을 시키면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갖다가 벌 줘야 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판사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 벌 주세요라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갖다 정식용어로 할 때는 공소제기, 줄여서 기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기고 구체적으로는 판사한테 보여본다 이겁니다. 그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느냐 따져봐요. 이게 죄를 지은 증거가 여기에 믿을만하면 판사가 그때 하는 게 형벌의 선고입니다. 우리 이미 형벌의 선고 요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선고가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니까 정식으로 죄인을 만드는 사람은 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면 죄인 됐으니까 이제는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런 금고, 징역 이런 것들은 무거운 벌인데 이것은 교도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벌 받을 때까지 단계는 수사, 재판, 집행 3단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된 시점은 요 선고가 있은 이유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을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정식으로 죄인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결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결격자 아닌 상태. 여기 선고가 있을 때부터 결격자 요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고를 받게 되면 선고에 따라서 집행을 받는 모습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선고를 받고도 그래도 막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판사가 봐준 겁니다. 선고를 받고 이제 깜빵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판사가 안 봐준 사람이고 봐준 사람이에요. 유예처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선고를 미뤄두는 선고유예가 있고 유예란 말이 훗날로 미뤄둔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을 미뤄뒀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를 보면 선고유예는 죄를 지은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판사가 이 선고를 미뤄두는 겁니다. 당장 안 하고 그 미뤄두는 기간은 무조건 법에 따라서 이건 2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는 때리고
뭐 선고 있으니까 집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것만, 깜빵 보내는 것만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더 판사가 봐준 거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보다는 무거운 거죠. 그래서 판사가 얘기할 때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처한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판사는 이 사람 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려고 그러다가 막상 선고는 안 하고 미뤄둔다는 얘기예요. 참는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2년, 선고유예 받은 요 2년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선고 없이 끝나니까요. 이 사람은 전과 기록이 안 남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하려다 참고 2년 동안 잘 지내봐. 잘 지내면 선고 안 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자, 근데 집행유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얘기하면 징역 1년을 갖다가 선고를 갖다가 이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깜빵을 가야 될 건데 깜빵 가는 것만 3년 동안 참겠다 이 뜻이에요. 그 집행유예 기간은 짧을 때는 1년, 길 때는 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때그때 집행유예 기간을 정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징역 1년을 선고는 했고 깜빵 가는 것만 당장 안 보내고 3년 동안 지켜볼 테니까 새 사람 돼봐라 이거죠. 3년 안에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이제 영원히 그 일 때문에 깜빵 갈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에 또 사고를 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선고한 요 징역 1년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내렸던 걸 취소를 시키고 깜빵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잘 보내야지. 그 3년 기간 동안에 진짜 깜빵에 갈지 깜빵 안 가고 끝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밑에 거예요. 그럼 위에하고 밑에 차이점은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아직 정식으로 선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식으로는 죄인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이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확정된 거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교도소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집행유예 그 기간 동안 결격자로 삼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이 집행유예가. 선고유예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우리 시험 볼 때 너무 좋아요. 선고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 아니에요.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니까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자예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더 하시면 안 됩니다. 깜빵 갔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깜빵 가지도 않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로 삼는다. 이렇게 되고 밑에 보시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밑에 나오죠. 그걸 보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징역 7년을 갖다가 선고를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징역 7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년 감옥 생활을 다 하고 이때 풀립니다. 이걸 만기 축소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만기 석방됐다. 깜빵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법조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집행 종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익혀 두셔야 돼. 집행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사실 가만 따져보면 요 3년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7년 동안도 결격자인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그럴 건 아니죠. 깜빵에서.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안 붙이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몇 년 더요? 3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경우는 징역 7년을 갖다가 선고받았는데 7년, 요 옥살이를 다 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5년쯤 살았는데 나머지 형기 2년 남았죠? 2년 남은 것을 없애요, 요걸 없애주고 내보냅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할 때 집행을 면제시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없앤 걸 얘기합니다, 집행 면제. 이건 집행이 종료, 이건 집행을 면제. 집행을 면제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감옥살이 할 걸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었다가 집행 면제받음으로써 5년으로 준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다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는 건 요거.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때 결격사유 기간이 총 몇 년이냐 그러면 8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구의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지만 이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 요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특별사면하면 이걸 없애주는 것이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없애주는 거? 그게 집행면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집행면제 받았다라고 나올 때가 있고 특별사면 받았는데요 라고 나올 때가 있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몇 년도요? 3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사면 받으면 죄인이 아닌 걸로 바뀌는 거 아니죠? 죄인인데 좀 빨리 풀어주는 거죠. 반면에 진짜 사면은 제일 화끈한 것은 일반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은 아예 죄인이 아닌 걸로 바꿔줘 버려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그러니까 혹시 교도소에 있는데 일반 사면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교도소장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즉시 석방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서도 풀려나는 즉시 뭐예요? 바로 벗어나 버리게 되죠.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그 일반 사면이요. 그러니까 같은 사면이지만 특별 사면이 조금 더 뭐예요? 전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 사면과 진짜 유사한 건 뭐냐면 가석방이라고 있어요. 가석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석방은 원래 의미가 가짜 석방이에요. 이 가석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죄수 생활을 한 사람을 가석방시키는 거야. 모범 죄수요. 더 이상 교도소에서 가르칠 게 없는 사람. 그래서 교도소에서 조기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범수예요. 이런 사람은 집으로 빨리 옵니다. 한 5년쯤 됐을 때 가석방이 됐다 그러면 집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형기 2년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형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자녀 형기 2년을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석방 되면 집에 와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느냐? 그건 아닌데, 그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형기가 그대로 집에서 집행을 받게 돼요.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걸 막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기가 되죠. 2년 지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도요? 3년도 결격자가 되니까요. 가석방 된 경우는 가석방 된 시점부터 3년만 지났다고 해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죠? 잔형기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된다는 거. 그 점에서 특별사면하고 다르죠. 특별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3년만 지나면 돼요. 일반 사면은 3년도 필요 없어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실형을 받았을 때 큰 원칙은 선고받아서 죄인이 된 요 시점부터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는 요 순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결격사유 기간이 되고 깜빵에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뭐요? 몇 년 더? 3년 더 결격자가 되는데 요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되죠. 요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 요 세 가지를 구별해 두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형벌 중에서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로 삼는 그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벌금 정도 물어서는 원래 결격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결격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막 금고, 징역 이렇게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300 이상이고 중개사법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중삼벌 이렇게 되면 이게 삼관왕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목단 갖췄을 때는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요 부분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100만 원 벌금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격자가 무조건 아닌 겁니다.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벌금이긴 한데 벌금 액수가 300 이상이 안 되잖아.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이 사람이 500만 원 과태료를 물었다고 이렇게 치면 중개사법 위반이고 액수가 500만 원이고 그죠? 근데 과태료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안 됩니다. 조심할 게 과태료는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벌에는 과태료가 없어요. 형벌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물었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결격자 아닌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했어요 지금. 피특정 후견인 무조건 아니야. 회생 무조건 아니야. 선고유예 무조건 아니야. 일반 사면 무조건 아니야. 과태료 무조건 아니야. 그죠? 무조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아니고 형법
형법에 걸려들어서 도박죄. 그죠? 50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결격자일까요? 결격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 액수는 300 이상 벌금인데 중개사법 위반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형벌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교재를 정리해보면 78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어떻게 나와요? 종료되었거나. 제목에서 둘째 줄에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면제되었을 때는 그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결격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 종료되면 그때부터 3년, 면제받으면 그때부터 3년. 집행 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특별사면. 그래서 집행 면제 옆에다가 특별사면 적어 놓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집행 면제나 특별사면이나 같은 말. 집행 면제 옆에다가 특별사면 적으시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죠. 자, 교재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가로 5번 제목. 금고 이상의 형의 뭘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기요. 넷째 줄에 보면요. 선고유예 나오죠. 이때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니다. 선고유예 비교해서 하나 두셔야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봅니다. 네 번째. 행정처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지금 판사가 개입합니다. 판사가 선고로 때렸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행정관청에서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뺏는 거. 자, 두 번째 자격 정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밑에 있는 종업원인 소공한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못 써먹게. 자, 세 번째는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요. 등록 취소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일정 기간 동안 그죠? 법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하는 소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업무 정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하는 얘기, 그죠? 그래서 네 가지가 행정처분이에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자주 이제 전화로 막 질문하시는데 그분은 전화 오실 때 주로 뭘 가지고 전화 오시는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돌아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뭐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성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야. 그 소문이 나서 소문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개 활동을 아주 과감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무시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많이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구청에 자꾸 걸려. 그래서 구청에서 뭐 영업정지 뭐 며칠 때리겠다, 영업정지 뭐 해서 뭐 와서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뭐가 날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전화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통화한 것도 보면 업무정지 지금 이거 얼마 나와요? 그런 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막 그 법을 위반해서 행정적인 제재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성격의 이런 분들이 큰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영업정지 이렇게 실패해서는 영업정지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 영업정지.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태료 돈으로 떼오면 돼. 돈 벌어서 하면 되잖아, 저런 거. 그런데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여서 불이익이 커요. 근데 그분 어떠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지서가 날라와서 업무정지 몇 개월 때리겠다고.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공무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은 혼쭐을 내놔요.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지금 서민들 이거 해가지고 조금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갖고 무슨 업무정지를 두 달을 때리냐고. 이거 죽으라는 소리냐고 하면서 막 공무원을 나무라. 대단하죠?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공무원한테 전혀 쫄리지가 않아요. 뭐 공무원을 호통을 쳐 막.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이런 행정처분 받으면 구청에 가면 다 쫄아요.
등록 취소하면 어떻게? 전화 오신 분들 대부분 뭐예요? 혹시 자격은 취소 안 당합니까? 등록 취소까지 갈까요? 맨날 그런 질문을 하거든. 근데 그분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대단해. 이런 거 받으면 결격자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원칙적인 내용을 보면 쉬워요. 원칙적인 내용 보면 여기 보면 취소받았죠? 그러면 취소받은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취소받으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말이 3년이죠? 3년 기간 길 수 있어요. 정지받으면 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정지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쉬워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은 3년간 결격자다 나왔어요. 틀리죠? 정지받은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 수준에서 나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원래 이제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맘대로 때리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러고 이랬을 때는 등록 취소다라고 사유를 정해놔야 돼. 엄청 많아요, 이게.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그 위반행위가 여기 들어간다고 관청 공무원이 판단하면 그때는 이제 소명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록을 갖다가 자르게 됩니다.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 요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등록이 잘렸다. 그러면 3년간 결격자예요. 그게 원칙인데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이거, 요거, 요 세 가지만큼은 등록 취소 처분이 돼도 3년이 안 붙어. 그래서 예외예요. 요거 3개밖에 안 돼. 3개 빼고 나머지는 3년이 붙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3년이 붙냐 안 붙냐가 한 문제로 나와서 결격사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 문제였어요. 이만큼 중요해 이게. 여기 보면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사망과 해산,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이렇게 이 3가지 때문에 등록 잘리는 경우는 3년이 안 붙어. 요걸 하나씩 설명드려봐요. 자, 여기 뭐냐면 첫 번째 거 뭐예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오픈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는 그 시점에 등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무런 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등록은 자동 소멸이야. 돌아가신 분은. 그런데 관청에 가면 등록 대장은 남아있어요. 아무리 등록이 소멸됐다고 법적으로 얘기해도 등록 대장은 있어. 카드가.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는 자, 사망한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는 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대장을 말소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3달 있다 알았다 치고 그때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등록이 잘렸죠? 3년간 결격자예요. 이게 원칙. 그런데 사망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3년 동안 결격자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건 안 붙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사망은 안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해산이 나온 거예요, 해산이. 해산이 뭐냐면 법인의 사망이에요. 법인 사망이 해산이라고 불러. 자연인의 사망은 그냥 사망이고.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되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인의 등록을 자르는 거야. 그때는 법인 등록 취소가 됐다 그래도 3년은 안 붙여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등록 취소했을 때 3년이 안 붙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등록 잘렸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자였던 사람은 해산일 때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법인 등록 취소가 되면 그 임원도 말이에요. 그 대표자 이 사람도 같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근데 해산이다 그랬을 때는 법 위반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등록 잘리기만 하고 3년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이게 사망해산이에요. 근데 글자 딸 때는 우리가 이걸 사자를 따서 암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망해산이 같이 붙어 다녀요, 언제나. 중요하고. 두 번째, 기준 미달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등록 기준 그러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실상. 사무실이거든. 뭐 실무기록도 있지만. 사무실을 얻어놔야 이제 오픈이 될 수 있어. 등록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사무실은 오픈하고 등록할 때만 사무실을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내내 사무실은 유지시켜야 돼. 근데 사무실에 대한 그 가게 점포 계약을 2년 했는데 2년이 된 시점에 개업공인회사 A가 말이에요.
재계약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활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폐업한 거 아니고 사무실 없애버리고 집에서 해. 그러면 이런 점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등록 기준을 잘 갖추고 그러다가 못 갖춘 걸로 바뀌어버렸다. 이걸 기준 미달이라고 평가해요. 그렇게 표현해 법조문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이걸 파악한 공무원은 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법이 돼 있어. 말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말소하지는 않겠어요.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빨리 얻으라고. 그래도 안 얻죠. 그럼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그럼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기 지금 사무실 없애고 집에서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등록 취소된 게 한 3개월 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등록 잘렸어. 그럼 3년 동안 결격자다. 이렇게 해준 게 원칙인데 이래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보니까 등록이 잘렸잖아. 그러니까 요때 정신 차리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늦게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등록이 잘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막상 공부하려면 책상에 앉기 싫잖아.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잖아.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정신 차리잖아. 공부가 특히 그래. 그래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때,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가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세상에 있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아침에 나와서 편하게 수업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잖아.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나중에 와서 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신다면 너무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나 올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여기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반드시 따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 원래 조금 나태해지게 돼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지고 1년을 갖다가 꾸준히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둘째 놈이 어제 저녁에 2시까지 안 자더라고. 왜 안 잤어? 숙제가 밀렸어. 근데 숙제 안 해, 학원 숙제더라고 보니까. 숙제 안 해가면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놨으면 좋을 거 아니요? 근데 못하니까 이제는 내일 숙제는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놨고, 양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2시까지 그렇게 숙제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일어나는데 애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좀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무슨 레고하고 놀고 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성을 갖고 제대로 해야지. 이 사람도 늦게 정신을 차린 거야. 사무실 얻어갖고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얻었어. 잘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무실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했어. 이 사람의 등록을 어떻게 해?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받아주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줘야지. 왜 그러냐면 왜 등록이 잘렸죠? 없앤 것 때문에 잘린 거잖아. 없앤 것 때문에. 근데 해소가 됐지. 그럼 받아줘야지. 등록 잘린 적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틀어막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례로 설명드리면 일단 이해가 되셨죠? 사례로 나오면 그나마 또 이해가 쉬워. 그냥 나와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 개업공인회사가 기준 미달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가 된 경우 등록 취소된 때부터 3년간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지.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자, 세 번째 거. 요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 세 번째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개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요렇게 오픈하고서 등록하고서 이때쯤 돼서 A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파산자가 된 거지.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됐습니다. A가. 언제까지 이 사람이 결격자인가요? 복권될 때까지죠. 그래서 복권되는데 한 2년 걸렸다고 치면 요거 복권이에요, 복권. 그때까지 이 사람은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요, 요때쯤 돼서 이번에는 A가요,
사기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 막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기죄로. 요때쯤 판결이 났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깜빵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근데 이 사람은 결격자인가요? 결격자 맞죠? 얼마 동안? 2년.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결격자니까 이 사람이 여섯 때부터 2년간 또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사람이 요때쯤 돼서 A입니다. 여전히 지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요. 그럼 A가, 그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격자 또 됐죠.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건 또?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거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결격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A라는 개혁공인중개사한테는 결격 사유가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파산, 그 다음에 집행유예, 요 피성년 후견, 요거. 그러면 이때는 최초로 결격 사유에 빠진 시점부터 최후로 벗어나는 시점까지, 그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2년 플러스 뭐 요렇게 딱 더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빠진 날부터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날까지 요렇게 결격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여러 개 붙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여러 개 붙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뭐가 있냐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A라는 개공이 결격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하게 내쫓아 버려야 된다고. 이 사람을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A가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요때쯤 돼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결격 사유는 A가 지금 하나는 파산 선고 받고 하나는 등록을 취소당했는데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표면적으로는 2개입니다. 2개. 요거 3년까지 하면 2개죠. 2개.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 등록 취소만큼은 좀 독특해요. 이 등록 취소만큼은 좀 독특해요. 왜 등록이 잘렸죠? 이것 때문에 잘린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2개인 것처럼 보이나 요 케이스, 이 등록 취소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럴 때는 등록 취소만 하고 안 붙이자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뭐니까?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하고 끝내자 이 말이지. 등록 잘렸다고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다. 이거 봐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파산 선고를 받고 법권될 때까지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자로 삼는다? 10년 동안 결격자로 삼는 거니까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 안 묻혀요.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죠? 합리적인 거지. 원인이 이거니까.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지. 이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등록 취소 처벌을 받은 이것 때문에 따로 3년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파산 선고가 아니고 집행유예 나올 수 있죠. A가 개혁 공인중개사인데 요때쯤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요 집행유예 2년 동안 이 사람도 결격자 되는 거 맞죠? 이 사람은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고 개공인데 결격자가 됐으니까 등록 취소도 돼요. 그렇지만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또 별도로 3년을 붙이지는 않으니까. 원인이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2년 동안 결격자 합니다 하고 끝. 안 늘리죠? 등록 취소만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거 지금 업무정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까지 중요한 거 설명드렸어요. 쉬었다가 업무정리부터 나머지 이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